소크라테스의 유명한 이론 임무지의 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드로스였는데 그는 일상적인 삶에서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거울 앞에서 나는 오늘 무엇을 모를까? 라고 자문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알렉산드로스는 작은 마을에서 열린 지식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축제를 통해 서로의 지식을 나누고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지혜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기회를 통해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축제의 첫날, 알렉산드로스는 유명한 천문학자가 발표하는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천문학자는 우주의 광대함과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알렉산드로스는 천문학자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우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천문학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할지를 인식하는 것이죠. 그 다음날 그는 인근 숲에서 열리는 생태 전문가의 워크숍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생태 전문가는 자연의 복잡성과 그것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알렉산드로스는 생태 전문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자연에 대해 얼마나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생태 전문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자연의 모든 비밀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제 마지막 날, 알렉산드로스는 철학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고대 철학은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무수한 질문을 던졌고 그들은 치열한 논쟁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그는 철학자 중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철학자는 웃음을 띠며 답했습니다. 참된 지혜란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축제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알렉산드로스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모르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가 단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마을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이번 축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배움의 시작이지. 그의 친구들은 그날 이후로 자신들이 무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파티라는 새로운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각자가 모르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함께 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의 이야기는 이내 마을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는 작은 마을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배움을 향해 나아가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의 작고 평화로운 카페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고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같은 메뉴를 준비하고 같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늘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갈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기체의 영원 회귀라는 개념에 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철학적 사고 실험일 뿐이었지만 그에게는 마치 신비로운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자신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지금의 삶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질문은 깊은 우물처럼 끝없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토마스는 자신이 영원한 날을 살고 있다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시계 소리에 눈을 뜨며 그는 어제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같다는 생각을 되새겼습니다. 그 순간 영원 회귀의 개념이 내일을 평범하게만 보이던 그의 삶을 천천히 변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손님들이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인사도 손님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지어 보이는 미소도 더 이상 단조롭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손님들과 조금 더 깊은 대화를 시도했고 이는 영원히 반복되는 그 날의 새로운 색깔을 입혔습니다. 한 손님은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노인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토마스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과 잊을 수 없는 일생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또 다른 손님은 매일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던 작가였는데 그녀는 자신이 쓰고 있는 소설을 기발한 아이디어를 종종 토마스에게 들려주며 의견을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매일이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같은 날이 반복된다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각 순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진정으로 느끼고 배우고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는 기회의 연속으로 삶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토마스는 더 이상 같은 날을 반복한다는 생각이 그리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무수한 의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며 속삭이곤 했습니다. 이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오늘도 기꺼이 그곳을 살아갈 것이다. 그의 삶은 여전히 같은 카페, 같은 일상이었지만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들어낸 의미 덕분에 그의 매일은 영원히 되풀이될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언젠가 먼 미래의 우주 식민지에서 다양한 행성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사회 시스템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이들은 각자의 행성에 가장 적합한 사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었으나 문제는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를 고안하는 것이었다. 여러 날 밤낮을 걸쳐 열띤 토론이 계속되던 중 한 젊은 철학자가 조심스레 손을 들고 롤스의 무지의 베일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행성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아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 무지의 베일 뒤에서 우리는 각자의 행성이 어떤 환경인지도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행성의 공정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가자들은 순간 농담처럼 들리는 이 제안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이내 흥미로운 토론이 시작되었다. 어느 누가 자신의 행성을 행운의 행성이라 자부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니 각 행성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하게 되었다. 한 행성에서는 인간이 너무나 뛰어난 과학기술로 기계들이 모든 일을 대신해주고 있었고 또 다른 행성에서는 원시적인 생활 양식이 오히려 더 큰 정신적 충만을 주었다. 각 자아가 자신의 행성의 특권이나 불리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극단적인 빈부격차나 차별 없는 사회, 기본적으로 모든 이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조건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결국 각 행성의 대표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원 분배 시스템을 마련했고 교육과 의료 같은 필수 서비스는 우주연합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토론이 끝난 후 젊은 철학자는 참가자들에게 여러 다른 차원의 현실을 엿볼 수 있는 한 장치를 건넸다. 그 장치는 각자가 무지의 베일 뒤에서 상상했던 미래가 가능한 여러 시나리오를 비춰주는 일종의 마법 같은 거울이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행성을 보고 감명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행성들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정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로 인해 언젠가 이 젊은 철학자의 이름은 우주의 롤스로 불리게 되었고 그의 무지의 베일 실험은 모든 우주 식민지 사회의 토대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려 깊은 실천의 필요성을 깨우쳐 주었다.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모르고 공정한 사회를 설계하는 연습은 비록 머나먼 우주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준다. 네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오기로 했죠. 저는 파스타를, 다른 친구들은 각각 피자, 타코, 그리고 초밥을 가져왔습니다. 식탁에 다양한 음식들이 늘어섰고 우리는 모든 종류의 음식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갑자기 나는 피자를 먹어야만 해. 왜냐면 이탈리아인 집안이라서 다른 걸 먹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친구도 이에 맞춰 그럼 전 무조건 타코만 먹을게요. 타코는 제 정체성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마이클 샌델의 정체성의 정치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정치적 논의와는 다르지만 이 상황은 그가 경고했던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대화를 저해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음식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맛을 공유하면서 더욱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고집은 새로운 경험을 차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해야 할까? 모든 걸 고집하는 대신 다양한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 역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자를 고수하려던 친구가 생각에 잠기더니 그럼 조금씩 먹어보면서 얘기해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음식들을 공유하며 맛보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의 요리만 고집하는 대신 음식을 나누기로 결정했을 때 더 재미있고 유익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서로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정체성을 뛰어넘어 공통의 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에서 느낀 점은 샌델의 이론이 단지 정치적인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지나친 고집은 대화와 이해를 막지만 서로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것이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